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드디어 26년 국가직 구급시험이 끝났죠. 네, 수험을 직접 진행하신 여러분 매우 수고 많으셨고, 또 현장에 가보니까 물론 재시생도 계시고 조시생도 계시겠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그 체감이라는 부분과 또 실제 이 시험 이후에 또 보시는 부분은 확연히 다른 면이 많을 겁니다. 자, 이번 시험에 대해서 원래 26년도 국가직 구급에 대한 전체적인 좀 총평을 해보면 제일 궁금한 부분이 사실 이 난이도란 부분입니다. 난이도. 일단 난이도를 하기 전에 전체 분포 배열로 봤을 때 원래 전통적으로 낸다면은 전형적인 총론에서 한 3, 4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원래는 요 1번 문제 요것만 한 문제만 총론에 배분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흔히 하기에는 이제 이권 파트에 해당하는 제교재 이권 파트에 해당하는 지방 문제, 지방행정 문제라든가 예산 그리고 재무행정, 인사행정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더 컸죠. 그래서 전체적 비율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난이도를 봤을 때 난이도가 국가직 구급시험이 전공 과목으로 이제 본격화되는 시대를 맞이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냐를 한다면 엄청 어렵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쉽지 않은 한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위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시험에서 행작이 여러분의 당락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과목으로서 난이도를 확 높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런 것들은 다른 과목에서 지금 위치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국어라든가 체감 난이도가 좀 달랐을 텐데, 그럼 문제는 우리가 시험을 풀 때 이 행작 한 과목 푸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목을 다 풀기 때문에 다른 과목의 난이도를 영향을 받습니다. 이걸 제가 주로 체감 난이도라고 부르는데, 체감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좀 발생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포 난이도는 한 중상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시험은 끝났지만 이제 저와 함께 더불어서 전체적인 행작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에겐 또 다음 지방 시험도 있고 또 다른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잘 고득점 하신 분, 가채점에 고득점 하신 분은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행작, 만행작을 토대로 봤을 때 기본 이론과 그리고 전체적인 커리를 구사를 잘 하고 제가 하는 대로 복습과 리딩 복습을 토대로 했었다고 한다면 전체 문제 중에서 한 18문제 정도는 거의 아마 가능했을 거고, 한 90점 정도, 2문제 정도가 제가 볼 때 이번에 출전이 킥 문항 정도로 고려하고 배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만점 방지를 조금 방지하자 이런 차원에서 냈는데, 그러나 그 두 문제 예타 문제라든가 그 외에 주인 대리 문제인데, 이 문제들도 제가 수업 시간에 기본 이론과 특강 때 요런 확장적 개념들이 이렇게 해서 형성됩니다라고 수업 시간에 강의로서는 안내를 해드렸었습니다. 이제 그걸 연동해서 제 카페 보니까 그걸 연동해서 맞추신 분도 많던데, 그러면 100점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마 85에서 95 사이 정도가 배분, 분포적 비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 끝나고 얼마 안 된 시간이라서 과연 그 정도 분포 예상은 나중에 한번 전체적인 성적이 나오면 또 만들어지겠죠. 자, 중요한 건 행작을 보셨을 때 항상 강조하지만 이 과목은 전공 과목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잡다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올바른 행작을 정확하게 보시고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했을 때 결국 이런 시험에서도 국가직 구급에서도 충분히 고득점 합격권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또 한번 입증되었고, 그리고 제가 특강과 600제 그리고 거기서 문제 포인트로 딱 잡은 것들이 거의 17문제 정도에서 18문제가 그런 것들이 포인트로 딱딱 들어와서 적중되어 있죠. 이게 바로 행작 전문 강사에 의한 전공화된 시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니 앞으로 또 이 강의를 보시면서 시험을 준비한 분도 계실 거고 또 시작하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이 수험을 떠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행작은 제대로 된 학습과 정확한 학습을 토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명확한 사실이고,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단순 암기에 과거의 그런 잡단 두문자라든가 쓸데없는 것들 많이 외워가지고 부풀린 그러한 행작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혹시라도 그런 공부 스타일을 갖고 계시면 이제 만행작의 체계적 이해 속에서 명확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하실 때가 이제는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적인 문제들을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부자 칠판이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하시고, 자, 1번부터 보죠. 화면에 보이시죠? 아니면은 그 자료들은 네이버 카페 만이행작 카페에도 자료실에 들어가 있고 또 사이트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작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면 됐습니다. 자, 1. 귤릭의 포스콥. 이 포스콥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흔히 하기는 경영과 유사성을 전개할 때 귤릭, 어웨이의 포스콥.
확인할 수 있는 개념이고, 니네 관방학은 관료에게 통치에 필요한 지식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까지 좋은데, 프랑스 출제인에 의했게도 이 프랑스와 독일을 구별하는 문제를 냈는데 조금 혹시라도 혼동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사항들은 이 문제들 중에서 보면은 각각 시험 포인트들이 제 교재인 요 핑크색 또또북에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17문제 포인트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알겠죠? 포인트까지 하면 18문제까지 할 텐데, 그걸 참고도 하시면서 프랑스가 아니라 수업 때도 독일의 베이스고 있는 관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틀렸고, 윌슨 행정의 아버지죠. 행정연구를 통하여 정당 정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영역을 확립하는 정치행정이원론. 그렇습니다. 정치행정이원론의 공사 이론적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윌슨이죠. 자, 그래서 됐습니다. 정답은 됐고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을 이어서 실적주의와 역관주의에 대한 비교입니다. 사실 정상적 분포에서 간다면 사실 인사행정 문제가 바로 들어오지 않고 좀 하반부 위치하는데, 책형에 따라서 좀 새롭게 들어왔죠. 자, 역관주의적 관점과 실적주의에 대한 전형적인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을 겁니다. 역관주의는 행정의 민주화, 그리고 역관주의는 정책 중립을 확보하기 어렵고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제한한다. 안정과 지속성을 제한하고, 세 번째, 실적주의는 사회적 형평을 실현하고 소외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데, 이 소외계층의 공직 진출을 막는, 그래서 형식적 평등에 치우친 면이 있죠. 요 점이 바로 실적주의의 단점입니다. 효과적이지 않고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 인사행정으로 전환되었다. 이건 기본 강의 수업만 딱 들어보셨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실적주의에 대한 요 펜들트법, 의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죠. 자, 그 다음 3번을 오셔서 자, 정책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됐습니다. 의회는 공식적 참여자에는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 참여자 크게 둘로 나누죠. 그리고 그 공식적 참여자의 의회, 행정부, 우리는 행정국가에서 행정의 대통령이 굉장한 대통령적 국가죠. 대통령, 정부 공무원들, 그리고 바로 입법부, 그리고 우리 헌재까지 지방정부까지고, 나머지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NGO라든가 정당, 이런 것들이 비공식 참여자. 각각의 참여자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로 물었습니다. 자, 1. 이 의회는 공식적 참여자, 맞죠? 입법권 행사하고. 2. 대통령은 공식적 참여자로서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고 정책 과정에 대한 전반적. 요걸 제가 제왕적 대통령제, 특히 한국의 대통령을 비판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부각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라고 강조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행정기관은 공식 참여자로서 의회와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전문성 정책 중립을 바탕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재량권, 아니요, 오히려 재량을 주죠. 현실에 적용해야 되니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공무원에게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합격하시면 바로 이 재량을 행사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틀렸죠. 자, 언론은 비공식 참여자로서 입법부 사업부에 대한 제4부로서 역할. 이것도 우리가 수업에서 언론의 지금 한국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언론의 역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제가 아주 비판을 좀 하면서 알려드렸던 언론의 역할들이었습니다. 네. 자, 됐고. 4번. 자, 모의사 결정론입니다. 자, 이 모의사 결정론은 흔히 시넬리트로로 분류되고 있죠. 그래서 바라바라스가 바로 모의사 결정론 권력의 두 얼굴이라는 측면에서 의사 결정이 일어나지 않는 non-decision making 그 부분을 포커스로 잡은 문제였습니다. 1. 모의사 결정은 자, 의제 설정 과정뿐만 아니라 결정 집행을 포함한 과정 전반. 이거는 우리 기본서에 있는 문장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제 기본서, 마네이저 기본서를 리딩복스 배두라고 강조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기다 더 확장하면 어디? 평가까지도 이루어지죠. 평가 단계까지. 자,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되지 못하게 봉쇄하고 있고, 바라바라스의 권력의 두 가지 모습. 이게 논문 제목이죠. 그래서 모의사 결정. 그런데 4번에 모의사 결정 행사는 주로 기존의 규칙과 절차를 동원하기 때문에 강압적 폭력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식적 폭력, 경찰력을 동원한다든가 테러, 매수 이런 것까지도 사용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 성격, 정치학적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지니고 있는 이론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도 기본서에서 적중했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중했던 내용. 5번에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입니다. 이 민츠버그 이 조직 유형 모형은 시험에 들어올 거니까 반드시 준비하세요라고
특강 때도 마지막 또 특강 때도 강조했었고 기본 때도 강조했고 또 우리가 600제 파이널 600제에서도 문제로 훈련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딱 들어오면 이 미츠버그의 유형 5가지 중에서 뭘 본다? 조정 기제라고 하죠. 바로 저거죠. 조정의 방법 뭐 기술의 표준화. 그렇죠. 기술을 표준화시킨 것은 바로 전문적 관료제. 자, 기계적 관료제는 뭡니까? 과정을 표준화. 에도카시는 뭐죠? 상호 조정하죠. 사업 부제는 뭐다? 산출물을 표준화시켜주죠. 그래서 조정 기제를 딱 보는 겁니다. 나머지 핵심 운영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병원 대학 이런 걸로 이 뒤에 있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걸로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누차 말하지만 해야 될 정확한 포인트를 딱 잡아서 그 포인트에서 문제를 딱 정하고 답을 고르고 현장에서는 바로 답을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에 대한 실력들이죠. 자, 이 문제는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맞추셨을 거고 자, 그 다음 예산 과정입니다. 이 예산 과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좀 평이하게 들어왔습니다. 차라리 요번에 국가재정법을 개정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예산의 주체들, 특강 때도 아주 강조해서 그렇게 전환됐었다면 난이도가 좀 높을 수 있었을 텐데 일단 주어지는 문제로 들어왔죠. 편성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의 각 관서장이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죠. 이 제출은 누구에게? 기획예산처가 들어와야 됩니다. 사실 기획예산이 들어와야 될 거고 자, 국회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편성하고 그 다음에 심의 과정으로 전환되는 거죠. 이 편성이 바로 정부고 심의가 국회입니다. 그러니 국회 나왔죠. 국회 들어가면 뭐 한다?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딱 세트 끝난다고 했죠. 그래서 다가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미 이 들은 틀린 거예요. 3번, 4번은. 자, 그래서 나로 갈 텐데 그러면 그 다음 정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죠. 그렇죠? 회견되기 시 120일 전까지 제출을 주면 이제 국회 안으로 들어와서 어디 예결특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본회의, 상임위, 본회의, 예결특위, 본회의 요 3단 구조가 핵심이었죠.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군요. 좋습니다. 자, 7번. 지방자치단체의 세외 수입에 대한 중에서 경상적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 7번 문제 같은 경우에 만행자기본서에서 요 체제 개편이 일어나서 행정제재 부과금이라는 영역이 들어갔으니까 요거 한번 봐두세요 했는데 거기를 콕 찔러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수입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에 바로 비경상적 영역도 있고 행정제재 부과금도 있고 그리고 전년도 과세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사업에 따른 사업 수입, 이자, 금융에 따른 이자, 사용료, 시설에 대한 사용료 수입 이런 것들이 바로 경상적 수입이고 제3매각 수입이 아니죠. 요 제3매각 수입보다 임시적 세외 수입 그리고 그 외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도 한번 봐두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들 글씨가 좀 굵군요. 자, 이해하시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요 영역을 같이 봐두라고 했는데 여길 건들지 않고 단순히 바로 경상적 영역이냐 아니냐 요걸로만 구별을 했었죠.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그 체제 주목을 한번 해두셨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객관식에서 여러분이 흐트로 그냥 뭐 슬슬슬 건너뛰어버리면 객관식은 좀 꼼꼼하게 촘촘하게 구성을 하고 마지막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걸 그냥 대충 건너뛰면 이제 당황스러울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분명히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면서 요걸 봐둬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음 8번. 자, 보이시나요? 네, 다시. 자, 8번 대표 관료제로 가보겠습니다. 대표 관료제. 자, 대표 관료제야말로 앞에 나왔던 저 실적주의에 마침 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군요. 요 페이지를 잠깐 넘어가면 실적주의 요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게 바로 사실 대표 관료제로 들어와 있는 거죠. 네, 묘하게 연결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자, 대표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대표 관료제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대표 관료제를 할당제, 쿼터제를 강요하기 때문에 실적주의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실적주의를 보완하는 제도죠. 보완해가지고 할당제, 약자에게 우선적 배려를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표 관료제를 반영한 인사로서로 양성평등시험의 지역 요 사항들은 저번 시험에 뭐로 나왔습니까? 연도순으로 들어왔었죠. 물론 그때도 우리 만행작 또또북과 기본서에서는 순서 나열이 되어 있었었는데 요건 요번에 사례로 들어왔습니다. 뭐 기출이 반복된다고 해서 엄청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연히 겹친 거예요.
대표 관련자는 국민에 다양한 요구에 대해서 대응성을 높일 수 있지만 전문성이 약하다. 대표 관련 용어를 처음 사용하는 킹슬리. 그럼 모션은 바로 요 소극적, 적극적 대표. 네. 라이플 같은 사람은 이런 거 비례대표적까지 확장하고 있죠. 그런 것들은 기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간단히 볼 수 있는 1번이었죠. 자, 그 다음 9번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9번을 보시면,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 분석 기법. 자, 정책 분석 기법에 들어와 있는 영역 중에서, 자, 계층 분석, H, 이거 뭐였다? 인과관계, 가정 분석, 창조적 대안들의 통합,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유추, 시네틱스,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것들, 그리고 분류 분석이 있고, 경계 분석. 이 경계 분석의 핵심이 바로 이거였죠, 사실은. 메타 문제. 기본 수업 때 이 메타 문제가 무엇이냐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 표현 추출을 어디까지 갈지가, 이 포함 표현 한자로 했죠. 포함. 더 이상 문제 관련된 사항들의 이해 당사 나타나지 않은 최고점까지, 그래서 포화라는 이런 한자 개념을 쓴다라고 다 내야 되는데, 아마 포화 단계까지 나오면 바로 경계 들어왔을 겁니다. 여기다 이제 조금 더 이 문제는 요 하나 지문에 하나를 더 넣어가지고, 이건 별거 아닙니다. 바로 이해관계자 수, 그리고 그들이 제 문제 소요수를 수직 수평수에서 분포도를 나타냈다. 요걸로 분포도, 누적도수 분포가 별거 아닙니다. 그냥 누적해서 하나 쌓여 있는 분포를 나타내는 것 뿐이죠. 핵심은 포화 표본 추출, 여기 있습니다. 경계 분석. 유추는 유사성이죠. 인과관계 분석은 뭐다? AHP 기법 같이 바로 인과관계에 대한 것들, 요걸 계층 분석이라고 부르죠. 보통 계층으로 많이 하는데 여기는 인과 분석 이렇게 하는데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1번이 되겠군요. 자, 그 다음 오셔서 페로입니다. 페로. 자, 이 문제도 파이널 총전이 또뜨 특강, 바로 이 또뜨 보기에도 딱 소개시켜드리고, 이건 나올 거니까 꼭 보라고 콕 찍어드렸죠. 기술 유형론의 페로는 1순위로 꼭 보라고 했는데 반갑게도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행작은 제대로 해두시면 충분히 적중하고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자, 유형 중에서 그럼 페로의 유형 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흔히 이야기하는 문제 분석 가능성. 자, 문제 분석 가능성이 낮다, 높다. 지금 요 천자칠발 좀 좁아서 말로 하는 걸 들으세요. 그리고 과제 다양성이 낮다, 높다. 요렇게 해가지고 위치의 부분이죠. 그래서 문제 분석 가능성이 낮고 낮은 것이 뭐다? 크래프트, 기회자. 근데 요거를 번역을 기능 요렇게 뒀습니다. 근데 요 기능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출제원이 또 소심하게 갈로 안에다가 크래프트라고 영문 표현을 아주 친절하게 넣어줬군요. 네. 그래서 크래프트, 기계적 기술, 크래프트적 기술, 여기 있죠. 그리고 엔지니어링, 공학적 기술, 공학에 달한 공학적 기술. 이게 바로 여기 들어옵니다. 과제 분석과 문제 분석 높은 상태에 있는 거, 엔지니어링 기술. 회계 변론 같은 게 대표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높고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이 바로 일상적, 루틴화된 기술. 여기 있죠. 일상적 기술이고, 요 루틴화된 거, 요걸 정형화해서 관련 루틴이라고 하죠. 영어하시니까 이 정도 루틴은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가 바로 뭐냐. 넌 루틴화된 기술. 그래서 우주항공 산업 같은 것들이 바로 런 루틴,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거 문제는 위치 찾기 문제였는데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 분석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바로 여기, 알겠죠? 딱 위치 찾기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공학적, 엔지니어링적 기술 정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인 대리 문제입니다. 자,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용어도 조금 낯설고 이게 뭘까 하고 조금 의아스러울 수 있는 그 포인트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나 만행적 기본 강의에서 확장 설명의 이론 설명을 들어두셨으면 충분히 추론과 그 연동을 추론하지 연동해서 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아주 여러분이 기본학습에서 낯선 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런 걸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고 있는 건데, 이렇다 하더라도 행자 튀어봤자 결국 만행작 정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원 영상에서 내 안에 답이 있다라고 했는데 참 또 이런 문제를 바로 평소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현장에서 이거라고 정확하게 확신을 갖고 맞추기 어렵겠지만, 그러나 전혀 못 고를 문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킹 문항으로 돌아왔지만 보시면 주인 대리 문제는 결국 주인과 대리인의 정보 비대칭성에 의해서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선택적 상황에서 주어갔을 때, 그래서 숨겨놓는 어떤 특성과 속성에서 비율을 근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숨겨진 행동이 이제 행동으로 숨겨진 행동이 표출되느냐. 그래서 전후로 구별한다면 역선택, 그리고 adverse selection 역선택과
moralism, 도덕적, 이런 두 가지죠.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서 제가 역선택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그널, 그래서 뭐 병원에 뭐 진단서를 보면서 제출한다든가 차에 성능 점검 인증서 제출하는 요렇게 수업을 제가 딱 안내 드렸는데 바로 시그널, 신호발송, 시그널이었죠. 해결책에 대한 설명으로 바로 이건 정답이었고, 뭐 도덕적에 대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머지가 이제 용어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는 건데, 선별, 스크리닝 하는 거 선별. 다수의 대리인을 고용해가지고 상호 경쟁하다. 즉 대리인을 여러 명 해가지고 서로 경쟁하게 해가지고 그들을 해결하겠다. 요게 바로 뭐냐면 4번에 있는 다수 대리인에 대한 정의예요. 스크린 선별은 뭐냐면 바로 그 대상 대리인에 대해서 어떤 뭐 시험을 치게 한다든가 적극성 점등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골라내 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 평판, 자 레퓨테이션 평판이라는 것은 조직 내 정보체계나 공동 지시를 구축하여 정보 비대, 이건 말 그대로 정보 구축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본질이 주인 대리인이 정보 비대칭성에서 생기기 때문에 정보 구축하겠다는 거고, 평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평판이에요. 예를 들어 대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친구의 소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런 걸 조합해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평판하는 거죠. 이런 평판의 구조를 나만의 관계에서 주인 대리인의 정보의 한계를 어디 평판이라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입해 가지고 해결하겠다. 이런 걸 이제 보통 평판이라 불러줍니다. 자, 틀렸고, 그다음 다수 대리인. 주인의 차별화된 복수의 계약을 제시해서 대리인의 정보를 파악한다. 자, 차별화된 복수 계약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차별화된 복수의 계약이 뭐냐면 계약을 할 때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을 설정하는 겁니다. 여러 조건을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이런 조건을 할 때 렌트카 같은 거, 여러분 차 같은 거 빌리실 때 어떻게 합니까? 자부담을 얼마 내시면, 혹시 빌려보셨으면 자부담을 얼마 내시면 나머지는 완화시키고, 자부담을 얼마 내시 않으면 얼마가 더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 사람이 뭐 과속이냐 아니냐 이런 걸 지향을 좀 파악해낼 수 있는, 그게 바로 말 그대로 복수, 여러 개 개안적인 대안에서 차별을 시켜가지고 대안의 특성에 대한 걸 뽑아내겠다는 게, 이게 바로 복수 대안이라는 겁니다. 일단 4번하고 1번은 아예 용어 자체가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이 나머지를 다 혹시 1, 2, 4를 못 고르다 하더라도 3번에 신호발송이라는 요 개념을 수업 시간에 제가 안내해드린 걸로 딱 연동을 한다면 답은 고를 수 있는 문제였는데, 어쨌든 요 문제는 뭐 틀려도 인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맞춘 분은 잘하셨습니다. 만행작을 잘 듣고 잘하셨으니까 수고하셨고, 자, 그 다음 자, 12번에 정책 오류입니다. 정책 오류. 이것도 개념에 대한 정의죠. 정책 오류. 기본 소견을 각각의 사례까지 다 넣어드렸었는데, 자, 기본적으로 없는데 있다. 없는데 있다. 일종 오류죠. 왜냐면 우리가 가설을 설정하고 들어가니까. 그 다음, 있는데 없다. 반대로 되죠. 이게 바로 이종 오류. 알파 오류, 베타 오류. 이렇게 그러죠. 메타 오류. 이게 바로 3종 오류죠. 뭐다? 문제 자체 정의를 잘못 내렸을 때, 요것 때문에 우리가 뭐가 생긴다? 의제 설정이라는 요 부분이 관련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요겁니다. 기본서에 정확하게 들어와 있던 문장 그대로입니다.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세 개죠. 4번이고. 그 다음 오셔서, 자, 롬잭과 듀버닉의 행정책임. 이 모형도 만행작 또 특강과 수업과 그리고 모의고사 600지에서도 이 롬잭 모형은 꼭 봐둬야 됩니다고 강조했는데, 짜잔 하고 들어왔죠. 롬잭 모형은 당연히 여러분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준이 통제 정도가, 말로 하겠습니다. 통제 정도가 높으냐 낮으냐, 그리고 그 통제 주체의 구성이 조직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 통제가, 자, 적을게요. 통제 정도가 높으냐 낮으냐, 그리고 통제가 내부에 있느냐, 조직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 요렇게 해가지고 그 책임성에 대한 위치 찾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 찾기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높고 내부에 있는 게 뭡니까? 계층제. 요 계층이라고 해도 되고 위계적이라고 해도 되고, 이게 위계적 책임의 위치예요. 요 통제 모형의 롬잭 모형은 위치 찾기로 꼭 기억해 두세요라고 아주 강조했던 모형입니다. 그리고 높고 외부에 있는 것들이 바로 위계적이고, 그 다음 들어온 것이 법률적. 외부에 있어서 높은 통제니까 법률적, 법적 책임, 법률적 책임. 통제도 받고 내부에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전문적 책임, 관료로서의 전문가적 책임.
그리고 낮고 외부에 있는 것이 바로 정치적 책임이죠. 정치적. 뭐 국민에 대한 요구에 대한 지지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대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적 책임이 됩니다. 자, 요 모형만 딱 알아두시면 그냥 적용해서 문제 답은 그냥 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보시면 법률적 책임은 통제의 원천이 내부에 있고 통제의 강도가 높다. 법률적 책임은 통제의 원천이 내부가 아니라 외부. 그래서 틀렸죠. 1번. 나머지 정치적, 전문가적, 계층제적. 자, 그 다음 오셔서 자, 성과평가. 자, 요 일반적인 성과뿐만 인사성과평가에 금평에 대한 성과평가까지도 다 짚을 수 있는 용어 정리입니다. 이 문제도. 초도 효과. 보통 이렇게 한자로 초도를 잘 하지 않고 천머리 효과 뭐 이렇게 하는데 프라이머스 이펙트라고 아예 영문표가 써졌는데 초도 효과. 초기의 실적이 평제에 많은 영향을 준다. 그렇죠. 여기 바로 초도 효과. 첫인상 효과 같은 것들이고 상동오차. 상동오차는 꼭 기억이 두라고 제가 아주 강조했던 문항이었죠. 상동오차. 비평정자가 이겁니다. 평정자가 아니죠. 비평정자에 포커스를 뒀었고 뿔효과. 자, 홀은 이펙트라고 불러주는데 자, 이건 기본서 기본 강의에서는 확장 버전에서만 했는 건데 이 뿔효과는 이거는 어떤 거냐면 하나의 평정 요소가 긍정적인 게 아니라 왜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이런 버전인데 근데 이거는 부정적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했는데 뭔가 아주 잘못된 거 하나 딱 에휴 이거 봐라 안 봐도 다 뻔해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오판해버리는 그런 효과를 뿔 효과라고 불러줍니다.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체계적 오류. 이 체계적 오류라는 것은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이게 체계적 오류였죠. 총체적 오류와 꼭 구별하세요. 이것도 아주 강조했던 문항이죠. 자, 용어 정리해서 뿔. 자, 그 다음 공직자윤리법이 나왔군요. 공유법입니다. 이 법도 꼭 준비해 두세요라고 하고 또또보기도 강조하고 기본이론과 600제에서 여기에서 근거들이 어디에 있습니까를 꼭 구별해 두라고 제가 막판 총정리 특강에서 강조했습니다. 공윤법의 근거냐, 공직윤리법이냐, 이해충돌방지법이냐, 국가공업법이냐, 헌법이냐 이런 사항들을 꼭 부방위법이냐 구별을 해둬야 될 문제였죠. 그걸 냈습니다. 내용에 뭐 디테일까지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공윤법은 우리가 꼭 봐야 될 대표적 법이었고 예상된 문제였는데 자 재산 등록 뭐 들어가서 재산 등록과 공개까지 구별해서 1급, 4급까지 갔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등록 제도라죠. 영리 의무와 겸직 금지 요거는 바로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 의무입니다. 국가 공무원법. 퇴직자예요. 일반적 비위가 아니라 그냥 퇴직자의 사적 접촉을 금지한다. 요거는 공유법이 아니죠. 틀렸고 이해충돌 방지. 주식의 매각, 신탁 요것도 공유법. 그래서 기억, 리얼 이렇게 되거든요. 리얼.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자, 임기제공무원. 이 문제도 반감 문제죠. 임기제공무원. 공직분류까지 갔을 때. 자, 임기제공무원은 일정 근무에 정해져 있는 별정직이 아니죠. 별정직 이외에. 경력직, 특수경력직, 경력직 중에서 일반직과 정무직이 있고, 특수경력직 중에 별정직. 관련이 없죠. 네. 일반직으로 가야 되고. 일반 임기제공무원은 직제 법명이 된 경력직 공무원으로 갈 수 있다. 네. 이미 1, 2번 문제가 충돌해요, 지금. 알겠죠? 혹시 뭐 중간에 그 분류책 까먹었다 하더라도, 뭐야? 별정직과 경력직 왜? 아예 분류가 다른데? 네. 이 충돌해 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힌트를 잡으셔도 되고, 알고 있었다면 제일 좋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그래서 전문적 부분을 강조하고, 시간 선택이죠. 시간 선택 임기제공무원에서 15시간, 35시간 이하의 근무 범위에서 재량 줍니다. 다음. 지방재정조정제도입니다. 지방재정 아주 강조했었죠. 나올 거라고 했는데 드디어 짠 하고 들어와 주셨죠. 그래서 만행자들은 여러분은 웃으면서 이건 맞춰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중앙은 지방재정조 교부세, 국고보조금을 운영한다. 땡큐죠. 자, 그 다음에 교부세는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안자. 땡큐. 중앙과 지방정부의 분리를 조정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간, 그래서 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수직 수평적 조정의 기능을 동시에 지닙니다 라고 또또부과 특강과 기본서에도 했고, 지방교섭에다 요 비율 수치를 외워두세요라고 제가 수업시간에 별표까지 꼭 기억하셔야 했는데 나왔죠. 소반전 교부세가 좀 특별하죠. 그래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자 총액의 50 아니고 45%, 그중 인건비의 20%, 25% 요렇게
제한적 조항에 붙어 있는 조항까지 같이 받으라 했는데 단순히 그냥 45를 50으로 단순 장난만 쳤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소방 인건비까지 요거 제가 모여서 문제까지 냈던 겁니다. 그대로 적중했죠. 자, 예타제도입니다. 요 예비 타당성 문제도 사실은 이번 시험에서는 약간 여러분 입장에서는 약간 이 정도까지라고 조금 뜻밖인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이 예타제도는 이번 수험에서 꼭 봐두세요. 요거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라고 제가 아주 강조했었죠. 저의 이 단순 직관이 아니라 여러 함적 근거로서 수업에서 강조하는 것들은 정말 시험에 거의 그대로 적중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행자학의 기본적 역량과 실력들이죠. 자, 예타. 그래서 우리가 일반 타당성과 예타를 간단히 리뷰 차원에서 보면, 일반 예타는 사전적이고 일반 타당성은 사후적이고, 그래서 기준을 뭘 쓴다고 했습니까? 정책적 그리고 경제적. 여기는 기술적 타당성을 쓰는 게 일반 타당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하면서 기본 강의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요런 것들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적 여러 가지 이유 등등에 의해서 예타의 예외적 상황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역균형 발전 같은 경우를 고려해도 되고, 그건 재량이다.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또 그걸 한다고 해서 예타의 가장 단점이 꼭 그 수치에 대한 결과를 예비 타당 조사 제도를 통해서 했을 때 타당 분석이 좀 약하다더라도 꼭 지켜야 돼. 그렇지 않다. 그냥 해도 된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었죠. 그 부분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게 문제로 왔는데, 자, 예타. 대규모 사업. 얼마? 500억 이상. 자, 요 재정사업의 타당성의 객관적인 조사가 낭비를 방지한다. 지자체 보조, 민간 투자 사업의 정부 지원을 포함한 되는 사업은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근데 분석 방법으로 경제, 정책 좋아요. 근데 기술적까지 들어가면 좋을 텐데 이거 빼고 지역균형 발전, 그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아니에요. 해야 하는 게 아니죠. 지역균형 발전은 고려해도 되고 사안에 따라 고려할 수도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죠. 약간 꼼수를 써서 문장을 구성해놨습니다, 지금. 자, 어쨌든 이 문제도 사실 여러분이 그냥 슥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어려울 텐데, 만행자를 들으신 분들은 요 연동을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다면 총 20문제 다 가능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현장에 가서 실제 약간의 긴장감 속에 풀었을 때는 이 정도의 이 체감 난이도 때문에 이 정도 구사가 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엄청난 난이도에서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지는 않죠. 즉 정확한 공부와 이해의 체계를 전공 과목에 맞게 잘 잡아두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합격할 수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자, 루빈 반갑죠. 이 문제 루빈의 RTV 모형도 결국 이것도 들어올 거니까 꼭 봐두세요라고 했죠. 그래서 RTV 모형에서는 자, 세입, 세출, 균형, 집행, 과정 요 5가지요. 요 5가지가 서로 느슨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세입의 의사결정 흐름의 특징은 제약적 조건이다. 요 제약적 조건이 아니죠. 세입에 대한 것들이 제약적 조건의 요 정치 모형으로 정확히 예산 정치 모형인데 그 정치적 조건에 대한 부분을 요걸 함정으로 봤죠. 틀렸습니다. 위에 두 개는 당연히 보고 그리고 각각의 의미까지 봐두라고 한번 강조했었던 그 모형입니다. 자, 보통 세입은 설득의 정치로, 세입은 누굽니까? 국민이 세금을 내니까 설득의 정치로 한다. 설득의 정치로 불러주는 거죠. 제약 조건의 정치가 아니고, 네. 자, 그 다음 20번. 전자정부 예상했던 문제보다는 그래도 좀 쉽게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요 사례들이 우리 기본서와 기본 강의 때는 한번 소개는 살짝씩 다 해드렸던 것들인데, 그래서 C 의미가, 자, 흔히 얘기하는 B2, 2, 4. C가 citizen,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의미를 쓰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요거로 요 정부 대 시민에 대한 것, 정부에 대한 시민에 대한 것으로 국세청의 홈택스 들어보실 분도 계실 텐데 C2지, 자 시민이 2가 지향한다 이거죠. 어디로? 정부에게로, 시민이 정부에게로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것이 정부 24가 대표적이다. 정부 24가 아니고 이러한 C2G에 들어오는 대표적인 것은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든가 온라인 투표 같은 것들이 바로 여기 들어옵니다. 요 정부 24는 뭐냐면 시민들이 들어가서 전형적으로 거기에서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건 전형적인 G2C, C2G가 G2C. Government to
시티즌 요 개념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례가 틀렸고 나머지 정부 간 관계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온 나라 그렇죠. 정부의 바로 요런 물품. 자, G2B 사업에 들어오는 것들은 국가 종합 전자주다, 나라장터라든가 온나라 업무관리라든가 요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서 날개도 넣어드렸고 또 외도 수록해뒀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사했던 것보다 전자정부 문제가 좀 쉽게 들어왔죠. 이거보다 사실 더 어려운 시사적 문제가 들어왔으면 어떡할까 하고 예상 문제까지 만들어 놓았었는데 다행이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국가직 9급 충분히 잘 하셨고 수고 많았습니다. 분명히 문제라는 건 실제 현장에 갔을 때는 사실 더 어려운 게 충분히 감지는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이번 26년도 국가직 9급 문제에서는 맞출 수 있고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행작적 체계를 잘 잡아두면은 충분히 90까지 도달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론 강의 체계를 확장 버전까지 잘 수용해 주셨으면 앞에 봤던 11번이라든가 예타 문제까지도 접근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러나 이건 하나의 기준이고 또 저마다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지방직 급도 남았고 앞으로의 행작의 학습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제가 수업 때 아주 누차 강조하듯이 행작다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 암기에 그냥 기출만 무제한으로 풀어야 되는 양치 공부라든가 쓸데없는 모의사를 푼다든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바로 만행작 600제에 요 600제에 있는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번 시험에도 보신 분들은 많이 적중됐죠. 그리고 또또북을 토대로 해서 핵심적 정리까지 가고 또또북 새로 업그레이드 버전에 그리고 더 추가한다면 기본 강의의 기본서 체계적 구조 학습까지 이루어져야만 이제 충분히 고득점이 아주 정확하게 달성한다라는 게 또 한 번 입증되었습니다. 물론 만행자의 적중도 그대로 나타났던 것들이고 자 그래서 더 방황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행자 김만행자과 함께 지방직을 돌파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기회 때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